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산 세무이급 87회 실무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은 해당 동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미래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와있지 않지만 법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1번 일반전표입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1월 20일 주 대한에 90만원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돈 빌려주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9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900만원은 문제가 없고요. 제가 1-1번 문제를 풀면서 사실 처음에 이 문제 저도 답을 보았습니다. 답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봤는데 사실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15개월 후 회수 조건입니다. 전산회계 2급에나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입니다. 유동은 단기의 개념이고요. 결산일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가 유동이며, 비유동, 장기의 개념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여기까지 강의를 해왔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회계 기준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혹시 제가 잘 놓치거나 잘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거 문제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15개월 후 회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1월 20일 문제입니다. 2019년 1월 20일 날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가 여기입니다. 어디? 기말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 그러면 15개월이란 말은 여기서부터 1월 2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가 15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동으로 보아야 되느냐 비유동으로 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2019년 말이니까 2020년 여기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입니다. 자, 여기서 1년 이내로만 한다면 뭐 15개월이니까 장기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셨듯이 결산일이 뭐 1월 1일부터 회계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결산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 문제를 풀 때 일반전표 몇 월 며칠 날 입력합니까? 12월 31일로 전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산일이 계산이 시작되는 날이 1년인데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입니다. 즉,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의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단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예금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이게 장기 대여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답안지에는 분명히 장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장기 대여금으로 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답에 끼워 맞춰서 그냥 15개월 후
회수 조건이니까 1년 넘네 장기입니다. 이렇게 풀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답에 끼워 맞히기는 싫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나와 있는 유동의 개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입니다. 즉 2019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2020년이죠. 2020년은 다 단계의 개념이고 2021년부터가 뭐 장기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것은 정답을 장기로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단지 답안지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그냥 1년 이내 1년 이후로만 본다면 장기 대여금이 맞을 수 있지만 분명히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의심이 되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장기 대여금이라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백과사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우리 결산일은 2019년 12월 31일이 결산일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9년은 월에 관계없이 다 단계의 개념입니다. 혹시 믿음이 안 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기 대여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에 맞추려고만 노력했더라면 15개월 후니까 앞에 부분 무시하고 1년 이후네요. 그래서 장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에 끼워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애매할 때는 기업에게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1-1번은 정리하겠습니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입니다. 여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1월 20일이네요. 01월 20일 차변 3번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대한입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한이네요. 대한 금액은 9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거래처 필요 없고 900만원 확인하러 갑니다. 1월 20일 날짜 맞고요. 차변 단기 대여금 그리고 대변 보통예금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안지의 답과 좀 다르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100% 확신을 가집니다. 15개월에만 포인트를 맞추셔서는 안 된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1년 이내, 1년 이후 여기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계산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돈을 빌리던 3월 달에 돈을 빌리던 5월 달에 돈을 빌리던 여기서부터 개월을 계산이 되고 2019년이니까 2020년, 2020년까지는 다 단계의 개념입니다. 왜? 내가 1월 달에 빌리던 5월 달에 빌리던 10월 달에 빌리던 이 돈은 1년이란 말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1월 달이 아니고 만약에 11월 달이었다면 장기 대여금이 맞겠죠. 왜? 11월 달이면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1, 12, 1월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 개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1월 20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석 달은 이게 1월 달부터 2020년 4월 19일이 15개월이며 그러면 여기서부터 넉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지는 장기 대여금으로 비록 나와 있지만 저는 단기 대여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기업회계 기준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유동이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비유동이기 때문에 결산일, 지금 이 문제의 결산일은 2019년 12월 31일이고 여기서부터 15개월은 2020년 4월 19일입니다. 넉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의 개념으로 봐서 단기 대여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십시오. 2번입니다.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자기 주식의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네요. 필요 없고, 사실 액면가가 5,400원짜리는 또 잘 없죠. 우리 회사 주식이 뭐 1,000원짜리다. 우리나라 상장사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만원짜리들이 있습니다. 뭐 상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액면가가 애매하게 5,400원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 회사 주식을 파는 겁니다.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액면가가 필요한 경우는 하나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 거래 내용은 자기 주식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에 취득했고요. 판매하는 것은 300주를 판매합니다. 주당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주당 가격은 135만원 나누기 400주를 했더니 3,375원. 자, 이것은 저도 계산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처분되는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왜? 300주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 3,375원짜리 주가 300주니까 우리 자기 주식은 101만 2,500원짜리가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101만 2,500원짜리를 얼마에 받았는가? 자, 주당 얼마에 받고 팔았다 그랬습니까? 5,700원. 5,700원 곱하기 300주를 했더니 뭐 171만원이 됩니다. 171만원에 팔아 69만 7,500원 이익 보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계정과목 정리합니다. 보통예금이 좋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171만원 들어왔네요.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입니다. 101만 2,500원. 자기 주식 나갔으니까 대변. 그리고 지금은 이익 받잖아요. 69만 7,500원을 이익을 받습니다. 이익 받고 이렇게 자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죠. 그것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다음,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월 17일이네요. 0217. 차변 3번. 보통예금 금액은 1710불. 대변 4번.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 금액은 1012500. 다음 대변 4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69만 7,500원. 예, 맞네요. 확인하러 갑니다. 2월 17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금액도 맞고 하단에 보면 되겠죠. 171만원씩.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저는 입력하고 나서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나는 분명히 바로 입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계정과목이 다른 게 선택되었다든지 또는 이 거래처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보지 않은 것은 결코 믿으셔서는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버릇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3번입니다. 2월 25일 영업부 직원 800번대네요. 출장 업무 중 가나 분식에서 다음의 신용카드 매출점표 법인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일 현재 가나 분식은 간이 화재자이고 복리후생비, 이거 복리후생비 지급하는 내용이네요. 라면 4개 만원입니다. 소개 만원 되었네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만원입니다. 날짜는 2월 25일이었죠. 2월 25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복리후생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만원을 카드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는 거래처에 카드사를 걸어줘야 됩니다. 왜? 제3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튼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카드는 무슨 카드사였습니까? 우리 카드였습니다. 만원. 빚자가 나왔으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찾았죠? 찾았습니다. 별 문제 없네요. 3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월 25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차변 3번 복리후생비 800번대죠. 금액은 10불. 대변 4번 미지급금입니다.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우리 은행 카드, 법인 카드 됐고요. 만원. 확인. 자, 2월 25일 차변 8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 미지급금 우리 카드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월 21일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 1000만원을 제조 500만원, 판매 5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간단한 거래 내용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입니다.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조부 퇴직연금 500만원과 영업부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1000만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보았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가? 자, 확정급여형, 기여형. 기여는 누가 기여한다? 근로자가 기여하는 겁니다. 어디에? 퇴직연금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수익 및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제가 항상 포인트를 맞추어라 그랬습니까? 급여입니다. 급여. 말과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한 번만 나옵니다. 지금 확정급여형일 때는 계정과목에는 급여란 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확정기여형이니까, 기여니까 급여란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퇴직급여 나옵니다. 자,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확정기여형 아닙니까? 급여란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즉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떤 거 800번 때 500만원과 500번 때 500만원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3월 21일 날 입력하겠습니다. 0321 차변 3번 퇴직급여죠. 자, 먼저 800분 때부터 먼저 할까요? 800분 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806번이네요. 금액은 얼마? 5불. 다음 차변 3번 또 퇴직 500번 때 퇴직급여 508번이네요. 508번 여기 있죠? 찾는 것은 우리 세부 정도 치시면 쉽게 찾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5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1000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먼저 날짜 4월 21일 맞고요. 차변 800번 때 퇴직급여 500번 때 퇴직급여 대변 보통예금 금액은 각각 500, 500, 1000. 예, 문제없네요. 자, 이 문제 이름으로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수험생 여러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말에 급여가 나오면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오지 않고요. 말에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급여가 놉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기억나지 않으면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퇴직이라고 치면 다 나타납니다. 보고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당사는 액면가액 1주당 만원인 보통주
천주를 1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자, 이거 우리에타 주식을 발행하네요. 이것들 정자라 그러죠. 돈을 받고 발행을 하니까 유상증자가 되겠네요. 아무튼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는 무시하기로 함.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회사 주식 발행입니다. 즉 유상증자죠. 돈을 받고 발행하니까 유상증자가 됩니다. 돈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 10,000만원짜리 천주니까 1000만원짜리를 발행하여 12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수수료 5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현금이죠. 여기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무조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따라서 만원짜리 천주이니까 1000만원 됩니다. 두 번째, 돈 받는 내용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예금 얼마? 1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현금으로 50만원 줬습니다. 차변에는 1200만원, 대변에는 1050만원이죠. 150만원이 돼야 됩니다. 본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됩니까? 본대는 1000만원짜리를 1200에 발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2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수수료가 들었잖아요. 수수료는 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할증 발행한 경우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에 자본금 증가된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큼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원이었지만 수수료 5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50만원을 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1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즉 단기 매매증권 팔 때 수수료 처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본 계정이 나옵니다.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이 무엇입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해봤더니 지금 잔액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했던 문제 풀었던 중에서 자기 주식 여기 있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나와 버렸는데요.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런 계정 과목들이 선택이 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깜빡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왔으니까 2월 17일까지 총계정원장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는 합계 잔액산표에서 조회를 해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합계 잔액산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월 27일이었죠. 17일이네요. 0217.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손실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것밖에 없죠? 없습니다. 없어서 상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또는 총계정원장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총계정원장에서 한번 볼까요? 총계정원장에서 몇 월부터? 01월 01일부터 02월 17일까지네요.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반대 계정입니다. 390분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없습니다. 즉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있었을 경우는 만약에 1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만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59만 7,500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반대 계정이 있던 경우는 줘야 한디 있는 만큼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만큼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 물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닙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69만 7,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문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요즘 86회부터는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도 예전의 형태와 조금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88회도 바뀐 출제위원이 아마 출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번 문제도 보니까 1번 문제 15개월 후에 조건으로 이렇게 대여하기로 했다. 아마 이 출제위원 중에서 제 생각으로 실무에 많이 하시는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이 출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집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15개월 하면 1년 이내 1년 이후로 봐서 이것을 장기 대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후 이게 분명히 기업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이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수님이 출제를 했다기보다는 실무 생활을 오래 하셨던 세무사님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분까지 넘어가고요. 자, 다음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4월 11일 회사의 판매 관리부터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G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입 대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법인카드로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비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부가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 처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부가세를 줬나 받았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빙서류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정빙서류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영수증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입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매입 때 불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150만원에 15만원 그래서 165만원인데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 안 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카드사가 그레트로 걸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이 내용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비품 사고 돈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예,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반드시 불공 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품은 불공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아니옵니다. 정빙서류로 무엇을 받았나요? 카드 명세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이면서 부가세 줬고 과세 합치면 카과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가 150에 부가세 15만원이고요. 큰 마트로부터 샀고 전자란 말 없습니다. 전자 아니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거래 내용 살펴봅니다. 이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며 비품 150만원과 부가세 15만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 안 줬단 말이죠. 포인트, 카드로 결제한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그래처럼 꼭 끌어주죠. 왜? 제3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무엇을 구입을 하거나 팔았다면 이때는 제3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카드사에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고 출제 문제가 예전에는 똑같고 비슷한 형태가 다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은 86회부터는 뭔가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느껴지고 문제를 대충 읽지 마십시오. 기존에 보아왔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큰일
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품 사고 돈 줬으니까 비품 150만원, 부가세 대급금 15만원. 돈 안 줬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비품 들어왔으니까 차빈이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카드. 그랬죠? 줘야 되겠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이 되겠네요. 물론 지금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분계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이 정확하게 입력되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11일이네요. 0411. 자, 유형. 매입이면서 카드과세죠. 매입이면서 카드과세 57번입니다. 57.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니까 됐고요. 자, 공급가인데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치면 됩니다. 치면 되는데 내가 모르고 150만원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엔터하면 돈이 틀리게 나오죠. 그럼 다시 고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50만원에 15만원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거래처는 누구 했습니까? 큰마트 전자리고. 자, 우리가 입력하다가 이렇게 긴 막대기가 나온단 말은 하단에 뭔가 선택하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라 그러네요.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카드네요. 하나카드 확인. 그리고 분계는 3번. 차변부터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이죠. 비품 맞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65만원 맞는데 이 미지급금은 하나카드로 거래처를 바꾸어줘야 되겠죠. 찍고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돈을 찍은 다음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4월 11일 매입 맞고요. 그리고 카드과세 맞고요. 공급가 150에 15만원 큰마 맞고요. 그리고 분계 혼합 맞습니다. 차변 부가세 대급금 비품, 대변 미지급금. 그렇죠? 빨갛게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165만원씩 예 맞습니다. 1번 입력 문제 없습니다. 2번 4월 20일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 현재 국내의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음에게 제품 22만원 공급 대가란 말이 공급가 플러스 세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판매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투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거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받았나요? 예? 공급 대가란 말이 공급가 플러스 세액이니까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빙 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플러스 과세니까 현과가 됩니다. 넉자를 합치면 매출 현과가 되겠습니다. 공급가 20에 부가세 2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앤드류고요. 현금 영수증은 전자 아니죠. 여기 전자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잖아요. 제품 20만원과 부가세 22만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 22만원 들어왔으니까 차변 제품 매출 20만원 부가세 예수금 2만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놓으면 이게 바로 현금 거래가 되겠죠. 자, 4월 2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날만 바꾸겠습니다. 유형 이것은 매출이면서 현과죠. 매출이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현금 과세죠. 몇 번? 22번 찾으시면 됩니다. 22번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적어주면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둘둘공 뿔로 하겠습니다. 나뉘어지죠. 다음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앤드류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이게 파란 막대기가 아니니까 하단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분계는 1번. 자, 그랬더니 입금
입금이란 말은 차변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대변이 이런 계정과목이 되겠죠. 다음 차변에 현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만원 예, 입력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3번 5월 9일 수출업체인 영일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 신용장, 그리고 내국 신용장 생각하면 무엇이 또 있습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구매 확인서, 영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에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결제받지 않았다. 돈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를 발행해줬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5월 9일자고요. 금액은 얼마? 3천만원.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미수금 합계금액 3천만원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를 받았나요? 자, 여기서부터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부가세에 관련된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오가 됩니다. 정비행 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그래서 영세가 됩니다. 영세 합치니까 매출이면서 영세가 되고요. 공급가 3천에 부가세 빵이 되고 영일이한테 팔았고, 자,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가 되니까 1번 여가 되겠죠. 분계는 지금 알 수 없고, 이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제품 3천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에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3천, 그리고 외상 매출금 3천이 되겠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습니다. 3천만원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영일이. 그래서 그걸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하나만 딸랑 놓으면 외상입니다. 저는 외상으로 합니다. 3번에서 혼합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십시오. 5월 9일입니다. 자, 매출이면서 영세죠. 매출이면서 영세 몇 번? 12번이네요. 12번. 자, 빨갛게 뭐가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쭉 입력하다 보면 선택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목됐고요. 30 뿔뿔 부가됐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영일이 01 됐고,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1번 했더니 보십시오. 이렇게 파란 긴 막대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찍어주시고, 영세율 신용장이었죠? 내국 신용장이었습니다. 3번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분계는 몇 번? 2번 외상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볼게요. 자,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 제품 매출 별 문제 없고요. 금액도 3천만원씩 아무 문제 없네요. 그래서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짜 맞고요. 빨간색 매출, 그리고 영세 맞습니다. 3천 맞고요. 영일이 맞고요. 그리고 외상 다 맞네요. 자, 4번 5월 16일 즉 선후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지금은 보십시오. 제품을 판매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5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하기로 즉 6월 10일에 넘겨주겠단 말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16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세금계산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 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품을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만큼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여지까지 잘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즉 다시 말해서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은 언제 준다? 6월 10일에 제품이 제품 매출이 될 것입니다. 제품 매출이 되고 나중에 어떤 거 선수금과 떨어버리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제품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공급 시기 기억나십니까? 재화를 넘겨줄 때 인도 시점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제품을 6월 10일 날 인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아직 팔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뭐? 매출이죠.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나요? 이게 보니까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란 말은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면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날짜 5월 16일 매출 과세 공급가 500에 부가세 50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선우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붕괴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은 계약금 먼저 받는 내용입니다. 계약금 500만원 과 오타네요. 부가세 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 550만원 들어갈 것이며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500만원이 무엇이다? 선수금. 그리고 부가세 줬죠? 50만원. 부가세 예수금 50만원이 됩니다.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이 되고 다음 계약금 먼저 받은 선수금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선우한테 나중에 받은 거였죠. 그래서 그걸 필요 없네요. 9번은 3번, 4번 현금이나 외상이 없으니까 혼합이 맞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다?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계약금을 먼저 받는 내용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월 16일 입력하러 갑니다. 유형 매출과세죠. 매출과세 11번이죠. 매출과세 11번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 500이네요. 오뿔뿔 부가세 50 누구한테였습니까? 선우네요. 선우.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혼합. 자, 대변은 됐네요. 부가세 예수금 받고요. 제품 매출 아니죠. 선수금이죠. 선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선수금 500만원.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550만원. 예, 확인하러 갑니다. 자, 날짜 5월 16일 맞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빨간색 맞고요. 과세였죠. 과세 맞습니다. 500에 50만원 맞고요. 선우 맞고요. 그리고 붕괴는 혼합 전자 맞습니다. 자, 먼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선수금 차변이 보통예금 금액 한번 거래처는 관계없었죠. 거래처는 관계없었고 금액 550씩 예 맞네요.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86회 때는 출제위원이 4분이라면 제 생각으로 1분 또는 2분이 바뀌었고요. 87회부터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88회도 바뀐 출제위원이 아마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런 조건을 친절하게 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답을 다 찾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거 제품의 공급 시기가 6월 10일이다. 오늘은 5월 16일이다. 아직 공급이 안 됐다. 그럼 이 돈은 뭐가 된다? 계약금 먼저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최신 기출문제부터 풀이합니다. 모든 시험을 칠 때. 그런데 우리가 출제위원이나 출제 경향이 바뀌었을 때는 왜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죠. 7월 3일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그러니까 영업부가 되겠죠. 업무용 차량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승용차의 범주는 몇 인승까지가 승용차라 그랬습니까? 몇 인승? 8인승입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가 승용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SUV도 승용차의 범주에 해당되고요. 우리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는 몇 cc 이상이 승용차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125cc 이상이 승용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지금은 승용차 요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K 자동차에서
3,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취득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취득세 224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일단 상단부터 맞춰 나겠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 처리입니다. 샀으니까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줬네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로 오고요.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부가세를 안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입 플러스 부가세 줬을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불공사유가 맞죠? 승용차 구입 및 임차와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입니다. 다만 1000cc 미만 경차죠.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공입니다. 불공이니까 불공. 자,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다든지 카드로 받았으면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했다. 그러면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자, 어떨 때 입력하는가 하면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만 불공이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출문제들, 불공 문제를 보면 싹 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산세무 이것까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산세무 1급부터는 알아서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2-5번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싶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싶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인데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따라서 아무튼 매입 플러스 불공이니까 매입 불공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3,500입니다.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부가세 별도니까 350입니다. K자동차한테 샀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받았지 않습니까? 여가 되고요.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차량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불공은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3,500에 350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3,8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3,850만원을 구입하고가 아니고 4,074만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문제 없고요. 차는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돈은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불공사유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입 부대비용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단 분기의 금액과 하단 분기의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이 취득세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돈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익혀주시고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요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취득세도 같이 주네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던 기출 문제대로 다 봐버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88회부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입력하러 갑니다. 7월 3일날 0703. 자,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매입 불공입니다. 자, 매입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 54번이죠? 매입 불공.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54번 정확하게. 자, 지금도 빨갛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파란 막대기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공급가 3호 뿔뿔입니다. 부가세 350 맞고요.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자동차, K자동차. 뭐 아무거나 앞에 있는 두자 치셔도 좋고요. 해당되는 글자 한글로 영어로 바꾸기 싫어서 저는 한글로만 쳤습니다. 전자 맞았죠? 맞으니까 1번. 분계는 자, 이게 보십시오. 제가 1번 하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단에 뭔가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찍고, 자, 어떤 거? 이 점점 된 거 찍어 주시면 되겠죠? 찍고. 다음, 이 중에 또 승용차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아마 이것은 3번 선택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선택 안 하면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자, 이게 선택이 안 되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다가 대충 보지 마시고요. 파란 긴 막대기가 나타나면은 뭐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계는 몇 번? 3번이었죠. 자, 차변, 차량 운반구죠.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입니다. 뭐 3,850 돈도 틀렸죠. 40, 자,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돈이 40740 뿔. 대변, 대변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7월 3일입니까? 7월 3일. 예, 맞네요. 매입, 7월 3일 맞고요.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불공 맞네요. 3,500에 350입니다. K자동차 맞고요. 전자 맞고 혼합 맞고. 그리고 하단분계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 예금 문제 없습니다. 금액이 3,850이 아니라 취득세까지 4,074만원, 예, 문제없이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데 사실 86회, 87회가 합격률이 전산세무가 조금 낮았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도 제가 86회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졌는데 87회를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기보다도 어떤 거?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즉 출제위원의 교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표현하는 말이나 물어보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들은 보니까 지금 바뀐 출제위원이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문제 분석하는 거, 이 문제를 대충 보고 탁탁탁탁 이 하단 분계, 상단 분계 이런 거 찾아서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한자도 놓치지 않고 특히 88회 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최소 2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제 2강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